재벌가 상속녀가 연고 없는 거지 소년을 입양했습니다. 그리고 15년 후 바로 그 소년이 차가운 서울 병실에서 그녀를 오열하게 만들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눈시울을 붉히게 만든 피보다 진한 가족애와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로 인해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던 적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여러분의 가슴에 남을 것입니다. 어느 늦가을 아침, 따스하지만 어딘가 쓸쓸한 햇살이 영월의 외딴 산골 마을로 이어지는 낡은 아스팔트 길 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한옥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는 찬바람에 흩날리며 타는 장작 냄새와 뒤섞였고, 멀리서 들려오는 닭 울음소리는 평화로우면서도 적막한 시골의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서울 번호판을 단 검은색 세단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천천히 굴러들어왔습니다. 차 안에는 흰 셔츠에 정장 바지를 입고 단정하게 머리를 묶은 위예린이 앉아 있었습니다. 국내 굴지의 전자기업 위테크 회장 위태석의 딸인 그녀는 설이 낀 듯 차가운 눈빛으로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수입 부품으로 시작해 지금의 기업을 일궈낸 입지전적인 인물이지만 오늘 이 차에는 없습니다. 혜린의 손에는 아버지가 공장 확장을 위해 급히 매입하려는 고향 땅에 대한 서류만이 들려 있을 뿐입니다. 어제 아버지는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전화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월 땅, 빨리 매입해. 경쟁사가 끼어들기 전에 처리해라. 혜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버지가 상경하기 전 나고 자란 이곳, 희미하지만 어릴 적 추억이 서려있는 고향에 정말 오랜만에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차가 낡은 기와집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마당에는 백발의 할머니가 허리를 굽히고 시래기를 널고 있었습니다. 차가 멈추자 할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쳐다보다가 이내 손뼉을 치며 반가워했습니다. 어머나! 혜린 아가씨 아니세요? 아이고, 세상에 정말 많이 컸네. 혜린은 차에서 내려 선글라스를 벗고 90도로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일하러 나갔을 때 자신을 돌봐주었던 이웃집 심할머니였습니다. 심할머니, 저 혜린이에요. 할머니는 혜린의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왔구나. 드디어 왔어. 다시는 못 보는 줄 알았는데. 두 사람은 방으로 들어갔고 심할머니는 낡은 주전자 뚜껑을 달그락거리며 따뜻한 옥수수차를 내왔습니다. 할머니는 몇 년째 가뭄으로 갈라진 옥수수밭 이야기, 서울로 돈 벌러 떠난 젊은이들 이야기, 그리고 추석에도 오지 않는 자식들을 기다리는 노인들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놓았습니다. 혜린은 말없이 듣기만 했습니다. 뛰어놀던 옛 고향 마을이 이제는 너무나 늙고 쓸쓸해졌음을 느꼈습니다. 할머니와 작별한 후 혜린은 아버지가 매입하려는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잡초와 갈대가 무성하고 첫눈이 얇게 덮인 바닥에는 깨진 질그릇 조각들이 뒹구는 황량한 공터였습니다. 운전기사 마씨가 차 문을 열어주었고 두 사람은 15분 정도 땅을 둘러보았습니다. 싹 밀어버리고 물류창고를 지으면 딱 좋겠는데요. 상무님, 마 기사의 말에 혜린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비서에게 현장 사진과 위치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빠르게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들은 점심을 먹기 위해 서부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시장 입구를 지날 때 혜린은 무심코 창밖을 보다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8, 9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가 스티로폼 박스 더미 옆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솜이 다 빠져나온 낡은 패딩 점퍼에 무릎 나온 운동복 바지, 거칠어진 피부와 헝클어진 머리카락. 아이는 편의점에서 버린 차가운 김밥을 비닐봉지에서 꺼내 천천히 씹어 먹고 있었습니다. 입은 움직이면서도 눈은 마치 주인이 쫓아낼까 봐 겁에 질린 듯 주위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차 세워요. 혜린이 외쳤습니다. 차가 급정거하자마자 그녀는 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마 기사가 불렀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이힐을 신은 발로 울퉁불퉁한 길을 걸어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본 모습에 그녀의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영화나 자선 보고서에서 보던 가난과는 달랐습니다. 한국의 매서운 겨울바람 속에서 숨 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아이의 공허한 눈빛이 그녀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쭈그리고 앉아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얘야, 이름이 뭐니? 아이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 치며 남은 김밥 봉지를 꽉 쥐었습니다. 겁에 질린 눈으로 고개를 저을 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리는 입술을 깨물며 가방에서 산지 얼마 안 된 단팥빵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아이는 머뭇거리다 혜린이 마음을 바꿀까봐 서둘러 빵을 받아 들었습니다. 아이는 떨리는 손으로 빵을 움켜쥐고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꾀죄죄한 볼 위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내어 울지도 못하고 그저 목이 메어 눈물만 흘리는 아이.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린 모습이 가슴 아팠습니다. 해리는 일어서서 마 기사를 불렀습니다. 기사님, 이 아이 데리고 심할머니 댁으로 먼저 가죠. 사정을 좀 알아봐야겠어요. 마 기사는 놀랐지만 감히 토를 달 수 없었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아이는 가죽 시트 구석에 몸을 붙이고 앉아 빵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고마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해리는 백미러로 아이를 보며 설명할 수 없는 무거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해리는 땅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심할머니 집 마루에 앉아 보랏빛으로 저물어가는 하늘을 바라보며 쉰 김밥을 주워 먹던 말라깽이 소년의 모습을 머릿속에서 지우지 못했습니다. 해리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닭죽을 아이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인삼과 파,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퍼졌습니다. 아이는 해린을 힐끔 보더니 다시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잡았습니다. 해린은 맞은편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니? 부모님이나 친척이라도. 아이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데려온 이후로 아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먹을 때는 며칠 굶은 듯 먹었고 잠은 해린이 시장 근처에 임시로 얻은 낡은 월세방 구석 야른 요 위에서 새우잠을 잤습니다. 벽지가 얼룩지고 밤바람에 창문이 덜컹거리는 3평 남짓한 반지하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해린에게는 이곳이 이름도 가족도 서류도 없이 먼지처럼 떠도는 이 아이를 위한 가장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심할머니는 그날 저녁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린아, 너는 앞길 창창한 재벌가 아가씨인데 이런 딱한 일에 엮이지 마라. 근본도 모르는 아이를 거뒀다가 나중에 무슨 화를 당하려고. 해린은 할머니를 안심시키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방으로 돌아와 야른 이불을 말고 자는 아이를 보았을 때 씻지도 못해 흙투성이인 작은 발을 보며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21세기에 어떻게 이런 삶이 있을까요? 못 본 척 떠날 수 있을까요? 그녀는 감정에 쉽게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재벌가에서 자라며 냉정함을 배웠고 침묵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3살도 되기 전에 병으로 떠난 남동생이 생각났습니다. 어쩌면 그 동생의 모습이 저 아이에게 겹쳐 보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따뜻한 물 한 잔을 쭉 그릇 옆에 놓으며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야? 여전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그녀는 스스로 놀랄 만큼 다정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인사 발령 결제 서류에 사인하던 지사장 위에린이 이름 없는 아이를 위해 자장가처럼 부드럽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밖에는 바람이 거세져 철문이 덜컹거렸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낡은 담요를 아이 어깨까지 덮어주었습니다. 아이가 처음으로 경계심을 조금 푼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찜질방 가서 씻고 머리도 자르고 맛있는 것도 실컷 먹자. 어때? 아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깜박였습니다.
혜리는 다시 아이 곁에 앉았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회사의 이익이나 아버지의 지시가 아닌 오직 심장이 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골목 어기 해장국집이 첫 육수를 끓일 무렵, 혜리는 아이를 데리고 이발소에 갔습니다. 늙은 이발사가 가위질하며 고급스러운 옷차림의 혜린과 행색이 초라한 아이를 번갈아 보며 웃었습니다. 누구 집 앤데 이래요? 길이라도 잃었나? 제 양아들이에요. 혜린이 짧게 답했습니다. 아이는 떡진 머리카락이 잘려나가는 동안 얌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덥수룩한 머리를 자르고 얼굴을 씻겨 놓으니 긴 외꺼풀 눈매와 오뚝한 코, 뽀얀 피부가 드러났습니다. 슬프도록 예쁜 아이였습니다. 시장 입구심 할머니네 가게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칼국수를 먹을 때였습니다. 아이가 처음으로 혜린을 오래 쳐다보았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눈빛이었습니다. 이름이 뭐니? 혜린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이는 머뭇거리다 모기만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동아요. 바람처럼 가벼운 이름이었지만 혜린의 가슴은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단순한 이름이 낯선 두 사람을 이어주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혜린은 서울에 있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시골에서 고아 아이를 하나 찾았어요. 서울로 데려가서 제가 키우고 싶어요.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흐르더니 위 회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무슨 미친 짓을 하겠다는 거냐? 위 씨 집안 이름에 먹칠할 셈이야? 그 애가 어디서 굴러먹던 놈인 줄 알고? 도둑놈인지, 사기꾼인지, 아니면 깡패 자식인지 알게 뭐야? 아버지, 그냥 어린아이예요. 배고프고 춥고 의지할 곳 없는 아이일 뿐이라고요. 우리 집은 고아원이 아니다. 고아원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 노릇 하겠다는 거예요. 깊은 한숨 소리와 함께 혜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이해했습니다. 재무제표에 친절이라는 항목은 없는 냉혹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아온 분이니까요. 하지만 혜리는 그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쉰 김밥을 먹던 동화를 본 이상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홀로 앉아 있는데 문틈으로 비 섞인 눈 냄새를 머금은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동화는 아기 고양이처럼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동화를 보며 넓은 저택에서 늘 외롭고 추웠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옳은지 확신할 순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동화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는 것. 3월의 어느 날, 서울 강남의 사립 초등학교 정문 앞. 햇살은 따뜻했지만 바람 끝은 여전히 찼습니다. 혜리는 동아의 손을 잡고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마른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마치 자신이 입학하는 것처럼 긴장되었습니다. 동아는 혜린이 이틀 밤을 새워 고른 흰 셔츠와 짙은 남색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등에는 몸집만 한 최고급 가죽 가방을 메고 있었는데 새 책 냄새가 나는 가방이 꽤 무거워 보였습니다. 동아는 혜린 옆에 바짝붙어 뛰어노는 아이들을 두리번거리고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괜찮아. 가서 공부 열심히 해. 누나가 밖에서 기다릴게. 혜린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사실 동아를 이 학교에 넣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1년치 학비를 선납하고 사정을 설명했지만 교장은 망설였습니다. 신원이 불분명하고 호적에 부모 이름도 없는 아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룹의 영향력과 혜린의 간곡한 설득 덕분에 입학 정년기를 넘긴 나이임에도 1학년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첫 수업 시간, 동아는 교실 맨 뒤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담임인 윤 선생님은 입양아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 중년의 따뜻한 분이라 동아를 이해해 주었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몇몇 아이들은 동아를 운 좋게 서울 온 거지, 더러운 촌놈이라고 놀렸고
강원도 사투리를 쓴다며 비웃었습니다. 동화는 대꾸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글씨만 썼지만 하교할 때 보면 어깨에는 분필 가루가 묻어 있었고 눈시울은 붉어져 있었습니다. 해리는 동화의 가방을 받아들고 눈높이를 맞추며 앉았습니다. 학교에서 누가 뭐라고 했니? 동화는 고개를 저었지만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애들이. 나는 서울 사람 아니라고. 흙수저니까 공부해서 뭐하냐고. 해리는 동화를 꼭 안고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동화야, 잘 들어. 서울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니야. 노력하고 변화하려는 사람의 것이란다. 그리고 너는 그런 사람이야. 그날부터 해리는 매일 저녁 동화와 함께 공부했습니다. 한글 자음과 모음, 덧셈 뺄셈, 읽기 책까지 모든 것이 동화에게는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해리는 불평하거나 화내지 않았습니다. 책을 펴고 그림을 그리고 종이접기를 하며 한 글자 한 글자 설명해 주었습니다. 원래 인내심이 많은 성격이 아니었지만 동화의 눈이 이해했다는 듯 반짝일 때면 그 모든 희생이 가치 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작은 책상을 사고 스탠드를 설치하고 직접 책에 비닐 커버를 씌워 정성스럽게 이름을 써 붙였습니다. 위동화. 동화가 잠들면 해리는 작은 수첩을 펴고 지출 내역을 적었습니다. 사립학교 1학기 학비 500만 원, 교복과 책, 가방 100만 원, 매일 점심값 5,000원. 그리고 페이지 맨 아래에는 항상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부족함 없이 해줄 거야. 동화는 점차 변해갔습니다. 웅크리고 말도 못하던 아이가 씩씩하고 예의 바른 소년이 되었고 존댓말도 정확하게 썼습니다. 혜린이 퇴근하면 시원한 물을 떠다 주고 식탁을 차리고 빨래를 개어놓기도 했습니다. 동화는 닌텐도 게임기나 스마트폰 같은 친구들이 가진 물건을 사달라고 조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학교에 다니게 해달라, 읽을 책을 사달라는 부탁뿐이었습니다. 한 번은 혜린이 부산 지역 본부장으로 승진할 기회가 왔습니다. 최소 1년은 부산에서 근무해야 하지만 연봉은 2배고 임원 승진이 보장된 파격적인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혜린은 밤새 고민하다 인사 담당 임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 발령은 거절하겠습니다. 집안에 돌봐야 할 일이 있어서 멀리 갈 수가 없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이성적이고 야망 있던 위혜린이 왜 출세기를 마다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매일 누나를 기다리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혜린이 없으면 동화를 데리러 갈 사람도, 공부를 봐줄 사람도, 세상에 버림받았던 아이의 자존감을 지켜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퇴근해서 문을 여니 동화가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힌 종이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혜린 누나, 저 이제 뺄셈 다 할 줄 알아요. 혜린은 아이가 첫걸음마를 뗀 것을 본 엄마처럼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동화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누나, 혜린은 놀라 그릇을 놓칠 뻔했습니다. 만난 이후 처음으로 동화가 그녀를 누나라고 불렀습니다. 그전까지는 아줌마라고 하거나 아예 호칭을 부르지 않았거든요. 동화의 목소리는 허락을 구하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혜린에게 그 한마디는 가슴을 벅차게 했습니다. 그녀는 주저앉아 동화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다시 불러봐. 누나라고 다시 한 번만 불러줘. 아니, 동화가. 혜린 누나라고. 혜린은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차가운 재벌가에서 살며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동화가 잠든 후 그녀는 수첩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내일 동화의 첫 학기 시험, 난 내가 해낼 거라 믿어. 눈 깜짝할 사이에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그 인파 속에서 훤칠한 키에 지적인 외모,
강인한 눈빛을 가진 청년이 하버드 대학교 입학처 관계자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경제학과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바로 쓰레기통에서 김밥을 주워 먹던 꼬마, 동아입니다. 이제 그는 동네와 학교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몇 시간 전 5층 아파트 거실에서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해리는 소박하지만 따뜻하게 상을 차렸습니다. 시골에서 가져온 국화 화분, 떡과 과일,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탕. 동아는 짙은 색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비춰보고 있었고, 식탁 위에는 세계 최고 명문대의 로고가 찍힌 합격 통지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해린과 동아가 사는 한강변 작은 동네에는 동아가 외국 대학에 장학생으로 간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 같은 일이라며 입을 모았습니다. 영월에서 심할머니도 제주 감귤 한 상자를 들고 올라왔습니다. 할머니는 훌쩍 큰 동아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해린아, 내가 그때 잘못 생각했다. 나는 내가 걱정되어서 혹시라도 이용당할까 봐 그랬어. 저 녀석이 이렇게 반듯하게 클 줄 누가 알았겠니? 미안하다. 해리는 미소 지으며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해요, 할머니. 저도 처음엔 무서웠지만 동아 눈을 보고 확신이 들었어요. 송별회는 훈훈했습니다. 동아의 친구들, 옛 담임 선생님, 편의점 사장님까지 모두 찾아와 축하해 주었습니다. 다들 동아가 어른스럽고 예에 바르며 화 한 번 내는 걸 본 적이 없다고 칭찬했습니다. 누군가 해린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친동생이나 다름없네요. 정말 복 받으실 거예요. 해린은 웃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10년은 길지도 짧지도 않은 시간이지만 아무것도 없던 아이를 자신의 가장 큰 자랑으로 만들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동아가 처음 고열에 시달리던 날 밤새 물수건을 올려주던 기억. 수학 점수를 엉망으로 받아왔을 때 혼내는 대신 어디를 모르는지 같이 보자 라고 했던 기억. 중3 때 전교 1등 상장을 내밀며 누나, 나 해냈어 라고 눈을 반짝이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해리는 동아에게 타지에서의 건강관리, 사람 조심, 그리고 정직하게 번 돈의 소중함에 대해 당부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넌 내 동생이고 내가 가장 믿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 해린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동아는 말없이 해린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고 꽉 쥐었습니다. 알고 있어, 누나. 공항으로 가는 길, 두 사람은 서울의 상징인 주황색 택시 뒷좌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강 다리를 지날 때 가로등 불빛이 동아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해리는 동아가 더 이상 보호가 필요한 소년이 아니라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듬직한 청년임을 실감했습니다. 출국장 앞에 차가 멈추자 동아가 해린을 보며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가 필요할 때 언제든 돌아올게. 해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트렁크에서 작은 가방을 꺼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편지 봉투를 건넸습니다. 몇 자 적었어. 시간 날 때 읽어봐. 옛날 사진도 좀 넣었고, 동아는 봉투를 받아들고 해린을 다시 한번 꽉 안았습니다. 울지 않았지만 그 포옹은 평소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 준비를 합니다. 인천공항 유리창 너머로 해리는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아가 책 속에 끼워두고 간 편지에는 익숙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해린 누나, 저를 믿어줘서 고마워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누나만 저를 믿었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어떤 사람이 되든 전 누나의 동생 동아입니다. 쉰 김밥을 주워 먹던 꼬마가 이제 뿌리를 잊지 않고 미래를 찾아갑니다. 건강하세요. 꼭 돌아오겠습니다. 해리는 편지를 꼭 쥐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찬바람이 들어왔지만 마음만은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진료실 천장의 에어컨 소리가 윙윙거리고 형광등 불빛은 혜린의 창백한 피부를 더욱 도드라지게 했습니다. 그녀는 의자 위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대학 동창이자 친구 재윤의 친구인 오 의사는 차트 내려놓으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 간경화가 너무 심각해. 더는 미룰 수 없어. 이식을 빨리 받지 않으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의사의 말이 한여름 낮의 종소리처럼 귓가에 윙윙거렸습니다. 혜린은 모든 단어를 똑똑히 들었지만 심장이 요동치거나 비명이 터져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 속에 텅 빈 구멍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최근 들어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고 밥도 잘 넘어가지 않았으며 현기증이 잦았습니다. 이사회 도중 화장실로 피신의 벽에 기대 쉬어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체중이 급격히 빠지고 피부가 거칠어졌지만 그저 업무 스트레스나 나이 탓 혹은 동화를 떠나보낸 허전함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건강검진 결과는 냉혹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아니라 침묵의 살인자, 말기 간암이 그녀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혜린은 넋이 나간 채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병원 밖 서울 강남의 거리는 여전히 활기차고 차들은 쌩쌩 달렸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요. 하지만 계열사 하나를 책임지며 온갖 풍파를 이겨냈던 강인한 여성 위에리는 정작 자신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도 가사 도우미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카카오톡으로 재윤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빠, 좀 보자. 급해 삼청동의 단골 카페에서 만난 재윤은 해숙해진 혜린을 보고 놀랐습니다. 눈은 퀭하고 입술엔 핏기가 없었지만 혜린은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걸 숨겼어? 재윤이 안타까움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혜린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걱정시키기 싫어서. 연세도 있으신데 해외 프로젝트 때문에 바쁘시잖아. 내가 아픈 거 알면 다 내팽개치고 오실 거야. 재윤은 침묵했습니다. 혜린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려는 미련할 정도로 강한 사람. 창밖으로 은행나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진 거리를 바라보며 혜린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재윤 오빠, 나 죽는 건 안 무서워. 근데 아쉬워. 뭐가? 동화가 진짜 어른이 되는 걸 못 보는 게 아쉬워. 아버지한테 효도도 못했고, 여자로서 뜨겁게 사랑 한번 못 해본 것도 아쉽고, 재윤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철의 여인인 줄 알았던 그녀도 결국 여린 사람이었습니다. 방법이 없을까? 조금이라도 더 살 방법. 혜린이 머뭇거렸습니다. 재윤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혜린아, 치료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이식은 어려워. 돈이 문제가 아니야. KONOS 규정이 까다로워서 뇌사자 기증을 기다리는 건 기약이 없고 생체 이식은 기증자를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야. 특히 건강하고 혈액형이 맞는 자발적 기증자가 있어야 하는데 혜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수많은 의료 재단에 기부해왔기에 이식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혜린은 베란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불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소리, 오토바이 소리, 이웃집 TV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울지도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 속 동화의 편지를 꺼내 읽고 또 읽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든 전 누나의 동생 동화입니다. 글자 하나하나를 어루만지는 혜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한강에서 불어오는 초겨울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혜린의 가슴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은 더욱 시렸고 콧날이 시큰해졌습니다.
이제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포기하기 전에 그녀는 마지막 의지를 다잡아야 했습니다. 고요한 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리는 가운데 해리는 낡은 수첩을 폈습니다. 세월의 흔적으로 너덜너덜해진 수첩. 해리는 떨리는 손으로 예전의 기록들을 넘겨보았습니다. 오늘 동화가 밥 한 공기를 다 비웠다. 동화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만 들리면 식탁 밑으로 숨는다. 나를 버릴 거냐고 묻길래 꽉 안아주었다. 한 줄 한 줄이 추억이자 삶의 조각들이었습니다.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로 의지하며 버텨온 시간들. 동화만 번듯하게 자란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죽음이 다가오니 겁이 났습니다. 죽음 자체가 아니라 동화가 이 사실을 모른 채 자신이 떠나버릴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동화가 미국으로 가기 전 쓴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누나만이 저를 믿어주셨죠. 누나가 필요할 때 꼭 돌아오겠습니다. 해리는 쓴웃음을 지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약속이 마치 보이지 않는 끈처럼 그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해리는 여전히 매일 출근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완벽하고 냉철한 상무님으로만 보았습니다. 두꺼운 결제 서류를 검토하고 매출을 분석하고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눈빛이 빛나지 않았고 입술은 창백했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위 상무님 어디 편찮으신가? 안색이 너무 안 좋아. 하지만 아무도 묻지는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해리는 텅 빈 집으로 돌아와 편의점 김밥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몇 숟가락 뜯어 말고 남기기 일쑤였습니다. 아버지도 동화도 모르게 혼자 알았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오른쪽 옆구리를 찌르는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모로 누워 이불을 쥐어뜯었습니다. 통증이 심한 날은 베란다로 나가 남산 타워를 바라보며 차가운 난간을 붙잡고 버텼습니다. 재유는 수시로 연락하고 찾아와 도왔습니다. 이식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백방으로 뛰었지만 맞는 기증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재유는 침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직 적합자가 없어. 해리나,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지도 몰라. 해리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는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기를 썼습니다. 동화에게 말하듯 천천히 써 내려갔습니다. 다시 못 만날지도 모르는 동생에게 남기는 유언처럼. 만약 내가 돌아왔을 때 내가 없더라도 슬퍼하지 마. 나는 후회 없이 살았어. 다음 생에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 거야. 어느 날 밤, 야근을 마치고 나오던 해리는 계단에서 핑 도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난간을 잡으려 했지만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에 뛰어나온 이웃 주민이 119에 신고했습니다. 아산병원 응급실로 실려간 해리는 간성혼수로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눈을 떴을 때 VIP 병실이었고 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 가족에게 알려야 해. 이건 더 이상 혼자 감당할 문제가 아니야. 해리는 눈을 감고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뜨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 가족이 없어요. 오 의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거짓말인 걸 알지만 그녀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철저히 혼자가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병실 바닥에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는 해린의 귓가에 동화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렸습니다. 누나가 필요할 때 돌아올게. 서울 중심가 신라호텔의 대연회장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국가물류발전 포럼이 열리는 이곳에 혜성처럼 등장한 젊은 CEO 때문이었습니다. 위동화.
북미 물류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동아 로지스틱스의 대표이자 이번 포럼의 최연소 참가자. 훤칠한 키의 회색 수트를 입은 동아는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오랜 세월 채워지지 않은 그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플래시 세례와 쏟아지는 질문에도 그는 정중하게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몇 년 전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 누나의 손에 자랐습니다. 누나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습니다. 포럼에서 동아는 자신의 고향인 영월에 최첨단 물류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시골을 왜 선택했는지 의아해했지만 그에게 영월은 자신의 뿌리이자 은혜를 갚아야 할 곳이었습니다. 저는 한때 거지였습니다. 저를 살려준 분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 이곳에 돌아왔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복도로 나온 동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희끗한 머리에 중후한 인상의 남자는 재윤이었습니다. 재윤 형님, 동아가 반가워하며 다가가려는데 재윤의 표정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동아야, 오랜만이다. 동아는 멈칫했습니다. 재윤은 혜린 누나의 친구로 어릴 적 가끔 빵을 사들고 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던 형이었습니다. 재윤은 안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동아에게 건넸습니다. 혜린이 진단서야.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가져왔다. 재윤은 빙빙 돌리지 않고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동아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낯선 의학 용어들 사이로 말기 간경화, 간암, 즉시 이식 필요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동아는 아무 말 없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선은 적합한 가족 기증자 없음이라는 문구에 고정되었습니다. 왜 저한테 말 안 했나요? 목이 메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재윤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내 앞길 막을까봐. 내가 동정심 때문에 돌아와서 내 인생 망칠까봐 겁냈어. 동아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밥상을 마주하고 앉았던 기억, 열이 펄펄 끓을 때 밤새 간호해주던 손길, 유학 가던 날 공항에서의 포옹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그날 밤, 동아는 아무도 모르게 병원을 찾았습니다. 혜린에게는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하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텅 빈 체열실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 동아는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의사가 물었습니다. 동아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나는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번엔 제가 살릴 차례입니다. 주사바늘이 들어올 때 따끔했지만 동아의 가슴은 뜨거워졌습니다. 드디어 돌아온 이유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윤은 병원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조직 적합성 일치. 이식 가능. 재윤은 호텔 집무실에 있는 동아를 찾아가 말없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동아는 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도감과 함께 비장한 결의가 스쳤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그는 영원히 혜린의 동생이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 무엇보다 진한 가족애가 그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아산병원은 짙은 안개에 쌓여 있었습니다. 동아는 병실 책상에 앉아 만년필로 편지를 마무리하고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약 수술 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잠시 침묵하던 동아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 전 재산을 위예린 씨에게 상속합니다. 세상에 알릴 필요는 없고 그냥 동생이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것만 전해주세요. 변호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동아는 전화를 끊고 차분하게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은 한강 물처럼 고요했습니다. 아침 6시, 의료진의 움직임이 분주해졌습니다.
동화는 수술실로 이동했습니다. 눈부신 조명 아래 누운 그는 세상에서 가장 취약해 보였지만 그 의지만큼은 강철 같았습니다. 같은 시각, 다른 수술 대기실에 누워있는 해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생명을 나눠줄 사람이 그토록 아끼던 동화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두 개의 이동 침대가 좁은 복도에서 교차했습니다. 의료진들은 숙연한 분위기 속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7시간에 걸친 대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리는 수술실. 오 의사는 땀을 뻘뻘 흘리며 집도했습니다. 혈압 안정적. 간 절제 시작합니다. 동화는 깊은 마취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간 일부가 적출되어 해린의 수술실로 옮겨졌습니다. 의료진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식을 진행했습니다. 주고받는 생명의 연결고리.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수술이 끝났습니다. 동화는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과다출혈과 대수술로 인해 창백했지만 바이탈은 안정적이었습니다. 땀을 닦아주던 간호사가 속삭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동생이에요. 몇 시간 뒤, 해린도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마취에서 덜 깬 그녀는 꿈속에서 영월의 갈대밭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누나. 같이 가. 어린 동아이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녁놀이 질 무렵, 해리는 눈을 떴습니다. 익숙한 천장, 소독약 냄새. 정신이 들자 흐릿한 시야 속에 누군가 보였습니다. 창가에 앉아 자신을 바라보는 따뜻하고 지친 눈빛. 동화였습니다. 해리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동화야,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동화는 예전처럼 빙긋 웃었습니다. 해리는 억지로 몸을 일으키려다 왈칵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픔 때문이 아니라 놀라움과 고마움, 그리고 미안함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왜? 해리는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동화는 천천히 창밖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누나가 필요할 때 돌아온다고 약속했잖아요. 전 한 번도 그 약속 잊은 적 없어요. 병실에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미 서로의 마음은 통하고 있었으니까요. 피가 아닌 마음으로 이어진 두 사람의 끈은 그 어떤 수술 자국보다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오후 햇살이 복도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해리는 간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걸음을 떼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환자복을 입은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복도 끝 의자에 앉아있는 동화를 보는 그녀의 눈은 빛났습니다. 동화는 수술 부위가 아픈지 엉거주춤 일어섰습니다. 헬쑥해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해리는 다가가 동화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동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해린이 물었습니다. 동화는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대답했습니다. 재윤 형이 알려줬어. 누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아프더라. 동화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난 누나가 천하무적일 줄 알았어. 근데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댈 곳이 필요한 거였어. 해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갈비탕을 허겁지겁 먹던 꼬마 동화가 떠올랐습니다. 뼈만 앙상했던 그 아이에게 집과 밥을 주겠다고 다짐했던 날들.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서 이제는 자신을 살려주었습니다. 미안해, 해린이 속삭였습니다. 내 미래를 망칠까봐. 동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보호받아야 할 동생이 아닌 누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남자가 된 동화가 말했습니다. 누나는 저에게 세상을 주셨잖아요. 제 생명은 원래 누나 것이나 다름없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누나, 내가 했던 약속 기억해요. 혜리는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기억하고 있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선명하게. 누나가 필요할 땐 언제든 돌아올게. 내가 약속을 지키는 건 누나가 나를 키워줘서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나를 짐짝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으로 믿어준 유일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혜린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했다. 그녀는 낯선 아이를 집으로 데려왔을 때 쏟아지던 세상의 따가운 시선들을 기억했다. 수군거리는 말들, 안쓰럽다는 눈빛들, 심지어 왜 저런 애물단지를 끌고 들어와? 내 앞길 망칠 작정이야, 라며 호통치던 아버지의 말까지.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오늘, 동생의 어깨에 떨리는 손을 얹었을 때 그녀는 과거의 모든 결정이 옳았음을 깨달았다. 피를 나눈 가족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진심 어린 사랑과 믿음을 주는 단 한 사람만 있다면 그 관계는 혈육보다 더 단단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날 오후 내내 두 남매는 나란히 앉아 많은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오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 깊이 스며들었다. 동화는 유학 시절 이야기를 꺼냈다. 눈이 펑펑 쏟아지던 타국에서의 외로운 밤, 아무도 안부 전화를 주지 않던 차가운 추석 명절의 기억들. 하지만 지칠 때마다 그는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았다고 했다. 혜린이 그를 시골에서 처음 데리고 나왔을 때 고향의 낡은 한옥 처마 밑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누나가 가르쳐줬잖아요. 책 고르는 법, 빨래하는 법, 사람 보는 눈, 그리고 세상 앞에서 고개 숙이지 않고 당당히 서는 법까지. 나 한 번도 잊은 적 없어요. 혜리는 눈물 젖은 얼굴로 희미하게 웃었다. 마치 처음 전래동화를 듣는 아이처럼 귀를 기울였다. 요정은 없지만 흑투성이 소년이 개천에서 용이 된 이야기였다. 간호사가 약 투여 시간을 알리러 왔을 때 혜리는 동아의 손을 조금 더 오래 잡았다. 그리고 문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처럼 옅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누나는 못 살아. 동화는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안심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소리 없는 맹세 같았다. 늦은 오후의 복도, 옅은 햇살이 야윈 어깨 위로 내려앉았다. 두 사람의 눈에는 15년의 공백이 느껴지지 않았다. 서로를 따뜻하게 데워주었던 두 개의 심장이 이제 가장 성스러운 방식으로 함께 뛰고 있을 뿐이었다. 육체의 일부를 나누고 영혼의 일부가 하나 된 순간이었다. 간 이식 수술 후 사흘도 채 지나지 않아 위동화라는 이름이 네이버와 다음, 그리고 각종 소셜 미디어를 도배했다. 하지만 젊은 CEO나 전략적 투자자, 명문대 출신이라는 타이틀이 아니었다. 입양된 누나에게 간을 이식한 남자라는 제목과 함께 수많은 의혹의 물음표가 따라붙었다. 처음에는 병원 관계자가 쓴 게시글 밑에 달린 무심한 댓글 몇 개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기름 얼룩처럼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누구나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무엇이 진실인지는 중요하지 않은 시대, 편협한 시선들은 순식간에 인터넷 커뮤니티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익명의 계정이 멀리서 찍은 사진 한 장을 올렸다. 동화가 병상에 앉아 혜린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다. 어스름한 조명 아래 기울어진 그의 얼굴과 다정한 눈빛. 사정을 모르는 제3자가 보기에는 온갖 악의적인 상상을 덧붙이기에 충분했다. 피도 안 섞인 남매끼리 저렇게 다정하다고? 나이든 독신녀와 젊은 CEO라. 이걸 누가 단순히 가족애로 보겠어? 친남매도 아닌데 간을 줘? 분명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야. 그런 댓글들은 당사자들을 찌르는 칼날일 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의 선의에 대한 믿음마저 찢어발기는 듯했다. 그룹 본사 로비의 공기도 평소보다 무거웠다. 고위 임원들은 뒤에서 수군거렸고
젊은 직원들은 스마트폰 화면과 CEO 집무실을 번갈아 훔쳐보았다. 동화는 여느 때처럼 정시에 출근해 흰 셔츠에 넥타이를 매고 있었지만 예리한 사람이라면 그의 눈빛이 가라앉고 발걸음이 느려졌으며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음을 눈치챘을 것이다. 긴급 주주총회가 소집되었다. 위 대표, 누구에게 간을 주든 사적인 일이지만 언론이 회사 이미지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해명 요구가 빗발칩니다. 동화는 잠시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개인적인 일에 대해 언론에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제 임무는 수익과 기업의 내실을 지키는 것이고 저는 여전히 그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몇몇은 억지 웃음을 지었고 몇몇은 시선을 피했다. 대놓고 따지는 사람은 없었지만 분위기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집에서 해리는 켜지도 않은 TV 리모컨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려댔다. 문자, 전화, 그리고 지인들과 옛 동료들의 조언까지. 당분간 좀 숨어 있어. 남매 사이라는 게 오해받기 좋잖아. 해리나, 내가 침묵하면 세상은 더 의심해.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다. 비웃음이 아니라 비통함 때문이었다. 평생을 떳떳하게 살았는데 단 한 장의 사진과 진심 어린 순간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다. 그날 오후, 동화가 한국산 배 한 상자를 들고 집을 찾았다. 예전부터 병원에 갈 때마다 챙기던 습관이었지만 이번에는 누구도 손대지 않았다. 기자회견을 열자. 우리가 확실히 말해야 해. 혜린이 결의에 찬 눈빛으로 말했다. 동화는 고개를 저었다.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믿을 사람은 믿으니까. 의심하는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누굴 위해 사는지 캐내려 들 거야. 하지만 넌 공인이잖아. 명예도 있고 주주들도 있고 책임져야 할 게 많아. 동화는 엷은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생강차를 따라 누나에게 건넸다. 난 누나만 있으면 돼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미지 지키자고 누나를 잃을 바엔 차라리 욕먹는 게 나아요. 그 말에 해리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동생을 키우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른이 된 동화가 분노가 아닌 포용으로 자신을 지켜줄 만큼 큰 사람이 되었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날 밤 네이버 블로그에 새로운 글 하나가 화제가 되었다. 유명 블로거의 글이었다. 그는 비난 대신 질문을 던졌다. 친오빠가 여동생에게 간을 주는 건 당연하게 여기면서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입양된 동생의 희생은 색안경을 끼고 보는가?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편견에 기대어 사는가? 이 글은 수천 번 공유되었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적어도 처음으로 옹호의 목소리가 나온 셈이었다. 동화는 그 글을 읽고도 별다른 반응 없이 카카오톡으로 누나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누나는 그냥 누나로 있어줘요. 나머진 내가 알아서 할게. 해리는 방에 앉아 그 메시지를 읽고 휴대전화를 덮으며 손을 꽉 쥐었다.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먼 야경을 바라보았다. 마음은 돌덩이처럼 무거웠지만 한 구석이 따뜻해져 왔다. 피보다 진한 의리로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일지도 모른다. 해질녘의 햇살이 병원 복도의 불투명한 유리창을 뚫고 들어와 흰바닥 위에 흐릿하고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 순간 키가 크지만 등이 굽은 한 남자가 관자놀이에 희끗희끗한 서리가 내린 채 병실 문 앞에 숨쉬는 조각상처럼 서 있었다. 색이 바랜 흰 셔츠, 밑단이 해진 양복 바지, 굽다른 검은 구두. 혜린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차림이었다. 그 옷과 구두는 그녀 인생에서 가장 엄격했던 남자, 친아버지 위태석 회장의 상징과도 같았다. 그는 예고도 없이 병문 안에 흔한 꽃다발이나 과일 바구니 하나 없이
낡은 천 가방 하나만 들고 왔다. 가방 속에는 오래된 수첩과 여러 번 접힌 봉투가 들어 있었다. 그는 혜린이 링거를 꽂고 누워있는 작은 유리창에 시선을 고정한 채 서 있었다. 창백한 피부, 푸르스름한 병실 조명 아래 눈을 감고 있는 딸은 너무나 야위어 보였다. 그는 젊은 나이에 간 질환으로 세상을 떠난 아내의 모습을 딸에게서 다시 보고 있었다. 뒤에서 동화가 다가오다 그를 알아보고 멈칫하더니 조용히 불렀다. 회장님. 혜린 누나 보러 오셨습니까? 그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시선은 여전히 병실 안을 향했고 입술은 옅은 용기를 쥐어짜듯 굳게 다물려 있었다. 동화가 문을 열며 말했다. 누나 쉬고 있는데 원하시면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 회장은 몇 초간 더 머뭇거리다 느릿느릿 발걸음을 옮겼다. 병실 안은 소독약 냄새 대신 수액기계 소리와 혜린의 고른 숨소리만이 감돌았다. 인기척에 혜린이 눈을 떴다. 처음에는 놀란 듯했으나 이내 그녀의 눈빛은 고요해졌다. 마치 이날이 올 줄 알았다는 듯 놀라움도 원망도 없었다. 위 회장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무릎 위에 손을 꽉 쥐었다. 거친 숨소리는 하고 싶은 말을 참아 뱉지 못하는 듯했다. 혜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오신 지 오래되셨어요. 원망도 용서도 아닌 그저 오랜만에 만난 지인에게 건네는 담담한 물음이었다. 위 회장은 목이 메는 듯 침을 삼키며 눈시울을 붉혔다. 밖에서 좀 서 있었다. 내가 날 보고 싶어 할지 몰라서 그녀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멀리 지붕들 위로 황혼이 내려앉고 있었다. 평온하지만 차가운 풍경이었다. 10년 전에 물으셨다면 안 보고 싶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젠 미워할 힘도 없네요. 그는 담배 연기처럼 쉰 목소리로 고개를 떨구었다. 미안하다. 널 몰아세워서, 내 말을 듣지 않아서, 내가 가장 필요로 할 때 널 외면해서, 동화는 끼어들지 않고 뒤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의 시선만이 낡아버린 아버지와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을 만큼 강인했던 누나 사이를 오갔다. 위 회장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떨리는 손으로 협탁 위에 올려놓았다. 이거 내가 몇 년 동안 간직해온 거다. 큰 돈은 아니지만 혹시 나중에 내가 필요할까봐 한 푼 두 푼 모아둔 거야. 혜린은 봉투를 보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다. 이런 말씀을 좀 더 일찍 해주셨다면 제가 그렇게 악착같이 살지 않아도 됐을 텐데요. 하지만 다 지난 일이잖아요. 병실에는 침묵이 내려앉았고 심박동 모니터 소리만이 시간을 붙잡으려는 듯 규칙적으로 울렸다. 위 회장은 한숨을 내쉬며 일어섰다. 그의 눈가가 젖어 있었다. 용서를 바라고 온 건 아니다. 그저 살아있을 때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혜린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가에서 눈물 한 방울이 베개 위로 떨어졌다. 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속의 응어리가 마침내 감정의 자리를 내어준 탓이었다. 위 회장이 떠나고 동화가 다시 들어왔다. 그는 누나가 아버지가 두고 간 편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마치 낯설게만 느껴졌던 아버지의 글씨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다. 누나, 괜찮아요? 동화가 물었다. 혜린은 힘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보다 괜찮네.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게 쉽진 않겠지만 생각만큼 어렵지도 않았어. 동화는 창밖을 보았다. 저무는 햇살이 누나의 머리카락을 비추어 비단실처럼 빛나게 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인생에 아무리 거센 파도가 몰아쳐도 혈육의 끈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적 드문 병원 8층 옥상 테라스, 혜린은 난간에 기대어 서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누군가 물에 붉은 물감을 풀어 쏟아버린 듯 노을이 도시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저녁 바람이 병실에서의 답답함을 씻어주는 듯 시원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음이 아련한 배경음악처럼 마음을 콕콕 찔렀다. 동아가 구내 매점에서 산 따뜻한 두유 2개를 들고 다가왔다. 흰 셔츠에 단정한 머리, 느릿한 걸음걸이. 그는 이제 더 이상 남은 밥을 주워 먹던 왜소한 소년이 아니었다. 의젓한 남자가 되어 있었다. 해리는 두유를 받아들고 향을 맡다가 문득 물었다. 내가 죽으면 넌 어떻게 살래? 동아는 멈칫했다. 바람이 그의 어깨를 스치며 당혹감과 슬픔을 실어 날랐다. 그런 말 하지 마요. 그가 작게 대답했다. 난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난 해봤어. 죽는 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걸 끝까지 못 볼까봐. 동아는 한동안 침묵하며 노을이 사그라지는 먼 하늘을 응시했다. 어릴 때 나 학교 땡땡이 친 적 있어. 혜린이 놀란 눈으로 동생을 쳐다봤다. 정말? 난 몰랐는데. 동아는 쑥스러운 듯 옅게 웃었다. 친구들이 부모님 어디 계시냐고, 왜 아무도 데리러 안 오냐고 물어볼까 봐 겁났거든. 대답하기 부끄러워서. 어떤 날은 교문 앞까지 갔다가 그냥 뒤돌아서 절 뒤편에 앉아 오전 내내 있었어. 혜리는 목이 메어왔다. 강한 척하던 동생에게 그런 깊은 열등감이 있었을 줄은 몰랐다. 누나 슬퍼할까 봐 말 안 했어. 근데 누나가 내 손 잡고 교실 들어가서 내 동생이야 라고 말해줄 때마다 내 뒤에 온 세상이 있는 것 같았어. 혜린의 볼을 타고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오열은 없었다. 그저 추억이 가슴을 적시는 대로 눈물을 흘려보냈다. 미안해. 내가 내 마음을 더 헤아리지 못했어. 아니에요. 동아가 고개를 저었다. 누나 없었으면 난 지금쯤 어디서 떠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내가 가진 모든 건 누나가 날 짐이 아닌 사람으로 봐줬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대화를 마치고 두 사람은 병원을 나섰다. 혜리는 얇은 코트를 걸치고 천천히 걸었다. 그녀는 굳이 예전에 동아를 학교에 데려다 주던 그 길을 걷겠다고 고집했다. 좁은 골목길은 여전했지만 가게들은 많이 바뀌어 있었다. 하지만 골목 모퉁이의 작은 닭죽집은 그대로였다. 혜린이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기억나? 옛날에 여기서 닭죽 사줬는데 내가 닭죽이 뭔지 몰라서 안 먹겠다고 버텼잖아. 동아가 머리를 극적이며 웃음을 터뜨렸다. 난 무슨 이상한 음식인 줄 알았지. 두 사람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따뜻한 죽 2그릇을 시켰다. 눈이 침침해진 주인 할머니는 동아를 보자마자 탄성을 질렀다. 어머, 옛날에 맨날 오던 그 꼬마네? 아이고 많이 컸다. 누나랑 같이 온 거야? 혜리는 정정하지 않고 미소만 지었다. 죽 그릇이 놓이자 동아는 두 손을 모으고 누나를 한참 바라보더니 깊이 고개를 숙였다. 혜리는 당황해서 말리려 했지만 동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평생 누나한테 빚진 건 나를 먹이고 입혀줘서가 아니라 단 한 번도 나를 남으로 대하지 않아서야. 크지 않지만 또렷한 목소리였다. 주인 할머니는 예의상인지 감동해서인지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다. 혜리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가슴이 벅차올라 아프면서도 따뜻했다. 돌아가는 길, 하늘은 이미 어둑어둑해져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노랗게 일렁이고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위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길게 뻗어 있었다. 그때 혜린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을 본 그녀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변했다. 병원이었다. 동아는 누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가 이내 환해지는 것을 보았다. 전화를 끄는 혜린의 손이 떨렸고 입술이 달싹였다. 동아가 조심스레 물었다. 무슨 일이야? 혜린은 멍한 표정으로 속삭였다. 누군가 골수와 혈액을 기증하겠대.
초기 검사 결과가 나랑 일치한다고 동화는 멈춰 서서 누나를 바라보았다. 해리는 동생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에 희망의 빛이 서려 있었다. 1차 이식 수술 후 여전히 약해진 몸으로 감히 기대하지 않았던 기적 같은 빛이었다. 해리는 창가에 앉아 쏟아지는 햇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방금 걸려온 전화는 그녀를 한참 동안 얼어붙게 만들었다. 새로운 희망, 회복에 꼭 필요한 의료적 지원, 그리고 풀리지 않는 거대한 의문. 추가 기증을 자처한 사람은 누구일까? 의사는 기증자가 익명을 요구했다고만 전했다. 하지만 의사의 목소리에는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망설임이 묻어 있었다. 동화가 들어와 돌처럼 굳어있는 누나를 보고 다급히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누군가. 기증하겠대, 혜린이 잠긴 목소리로 대답했다. 근데 누군지 말을 안 해.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데 적합도가 아주 높대. 동화는 미간을 찌푸렸다. 가슴 속에 의심이 아닌 묘한 예감이 피어올랐다. 그는 누나를 한참 바라보다 나직이 말했다. 내가 재윤 형한테 물어볼게요. 그날 오후, 동화는 단골 카페에서 재윤을 만났다. 테이블 위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얼음이 다 녹도록 그대로였다. 누구예요? 동화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알아야겠어요. 재윤은 시선을 피하며 창밖을 보다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정말 알고 싶으냐? 확실히 알아야죠. 재윤이 한숨을 내쉬며 목소리를 낮췄다. 위 회장님이야. 혜린이 아버님. 동화는 놀랐지만 마치 예감이 맞았다는 듯 완전히 당황하지는 않았다. 왜 아무 말씀 안 하신 거죠? 동화가 속삭이듯 물었다. 두려우신 거야. 거절당할까봐, 딸에게 또 상처를 줄까봐. 재윤이 천천히 말을 이었다. 아무도 모르게 병원에 와서 검사를 받으셨어. 결과가 좋다는 말을 듣자마자 바로 동의서에 서명하셨고, 동화는 아무 생각 없이 고개를 숙이고 주먹을 꽉 쥐었다. 가슴 속에서 기묘한 존경심이 솟구쳤다. 자신을 거지꼴이라 부르며 입양을 반대했던 그 남자가 이제 딸을 위해 묵묵히 자신의 몸을 내어놓으려 하고 있었다. 사랑의 표현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그 본질은 결국 사랑이었다. 그날 밤, 해리는 병상에 앉아 낡은 수첩을 넘기고 있었다. 페이지마다 동화와의 추억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기억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문득 아버지의 옛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여자라고 약한 척하지 마라. 세상은 널 봐주지 않아. 내가 널 오냐오냐 키우지 않는 건 세상이 그렇기 때문이다. 그 말 때문에 아버지를 원망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를 탓하고 싶지 않았다. 만약 그가 정말 기증자라면 그녀가 알던 아버지는 전부가 아니었을 테니까. 동화가 들어와 누나 옆에 조용히 앉았다. 한참 후, 그가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예요. 혜린이 놀란 눈으로 돌아보았다. 아버지가 기증하신다고. 나 몰래 그 모든 걸.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손등 위로 눈물을 떨어뜨렸다. 난 몰랐어. 그녀가 중얼거렸다. 난 아버지가 날 더 이상 신경 안 쓰는 줄 알았는데. 동화가 누나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오랫동안 오해받는 사람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해리는 동생의 손을 꽉 잡았다. 가슴 속 응어리가 녹아내리며 아프지만 치유되는 듯한 낯선 감정이 차올랐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서 기증자가 위태석 회장님을 확인해 주었다. 그는 지금 회복실로 옮겨져 안정을 취하고 있었다. 해리는 격리실 밖에서 시술을 마치고 누워있는 늙고 야윈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가족을 위해 기업을 일구었던 그 마른 손이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딸의 생명을 붙들고 있었다. 그녀는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소리 없이 속삭였다. 아빠. 이제 알겠어요. 다 이해해요. 7층 복도 끝 회복실, 흰 벽에 노란 조명이 부드럽게 내려앉아 있었다. 안에서는 소독약 냄새와 에어컨의 서늘한 공기가 뒤섞여 있었다. 모니터 기계음이 생명의 리듬을 알리며 안도감과 긴장감을 동시에 주었다. 철제 침대 위 회장은 눈을 감은 채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그의 앙상한 손에는 낡은 예금 통장이 들려 있었다. 거칠고 뼈만 남은 손이었지만 통장을 쥔 힘은 표지가 구겨질 만큼 강했다. 회복실 창밖에서 해리는 자신의 기억을 들여다보듯 그를 지켜보았다. 한때 미워했고 지우고 싶었던 아버지. 이제 그는 말라가는 가지에 마지막 초록빛을 남기기 위해 스스로 떨어질 준비를 마친 늦가을의 낙엽처럼 누워 있었다. 저분 맞지? 동화가 메인 목소리로 물었다. 응, 해리는 아버지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중년의 의사가 다가와 눈짓을 하며 작게 속삭였다. 회장님께서 3주 전에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처음엔 익명으로 하셨지만 적합 판정을 받자마자 아무 조건 없이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고 진행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해리는 고개를 떨구었다.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 벽에 기대야만 했다. 원칙주의자의 무뚝뚝하고 건조하기만 했던 그 남자가 이렇게 큰일을 소리 없이 해낼 줄은 몰랐다. 그녀는 아버지가 자신을 결코 이해하지 못하고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는 옛날 한국 아버지들의 방식대로 요란한 말 한마디 없이 그저 뒤에서 묵묵히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다. 몇 시간 뒤 면회가 허용되자 해리는 조심스럽게 아버지 곁으로 다가갔다. 의자에 앉아 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어린 시절 그녀를 두렵게 했던 손. 그녀가 뜻을 거스르면 매를 들었던 그 손. 이제는 힘없이 차가워진 그 손이 마지막 기억의 조각이라도 되는 양 통장을 꽉 쥐고 있었다. 그녀는 목이 메어 불렀다. 아빠, 아주 먼 기억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호칭이었다. 지난 수년간 그녀는 그를 거리감 있게 아버지라고만 불렀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아빠라고 부르는 건 그가 기증을 해줘서가 아니었다. 아프게 사랑했지만 그가 여전히 자신의 아버지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떨리는 목소리에 대답은 없었고 규칙적인 기계음만이 유일한 대답처럼 울렸다. 동화는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그가 처음 누나를 따라 고향 집에 갔을 때 위 회장이 소리쳤던 날을 기억했다. 거지 같은 놈이 어디 내 집 앞을 얼씬거려. 그 말은 칼날 같았다. 하지만 지금 누워있는 그를 보며 동화는 그저 가슴이 먹먹했다. 자신을 부정했던 남자가 자신을 구해준 누나를 살리고 있었다. 삶은 이토록 역설적이었다. 해리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앉아 있었다. 눈물은 흘렀지만 더 이상 원망은 없었다. 마음속의 모든 분노와 묵은 감정들이 아버지의 옅은 숨결 속에 녹아 사라지는 듯했다. 그녀는 통장을 열어보았다. 빼곡한 숫자들 옆에 반듯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훗날 혜린이를 위해 언제부터 모으셨는지 알 수 없었지만 지폐 한 장 한 장이 그의 노년과 맞바꾼 것이리라. 통장 옆에는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힌 쪽지가 있었다. 말로는 사랑한다는 걸 잘 못하지만 내가 내 손에 몰래 쥐어주던 송편은 아직도 기억한다. 해리는 쪽지를 꽉 쥐었다.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다. 그의 설날, 아버지에게 들킬까봐 몰래 손에 송편을 쥐어드리고 도망쳤던 기억. 아시면 혼날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알고 계셨다. 그것도 지금까지 기억하고 계셨다. 아빠, 진작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그렇게 독하게 살지 않았을 텐데요. 혜린이 속삭였다.
대답을 바란 건 아니었지만 바로 그때 메마른 눈꺼풀이 천천히 들어 올려졌다. 위 회장은 흐릿하지만 생기가 남아있는 눈으로 딸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해리는 황급히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쏟았다. 그는 말없이 긍정인지 마지막 수용인지 모를 미미한 끄덕임으로 답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으며 통장을 돌려주려는 듯 손에 힘을 풀었다. 자식의 몫을 잠시 맡아두었을 뿐이라는 듯이. 동화가 다가와 누나 곁에 섰다. 두 남매는 함께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침묵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영월 고향 집에서 치러진 조촐한 장례식 후 해리는 서울로 바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애증과 침묵이 서린 아버지의 낡은 집에 머물기로 했다. 무성한 감나무밭에 둘러싸인 작은 한옥은 기와의 이끼가 끼어 있었다. 낡은 경첩의 나무문은 열 때마다 삐걱거렸다. 이곳에 다시 발을 들일 줄은 몰랐다. 땅을 매입하려는 투자자가 아니라 한때 외면했던 자신의 뿌리를 지키려는 딸로서 돌아왔다. 동화는 아침 일찍 일어나 반소매 차림으로 마당의 마른 나뭇가지를 정리했다. 해리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마루를 닦고 액자 속의 옛 사진들을 닦았다. 유리 위엔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그 너머엔 용서의 눈으로 자세히 본 적 없는 아버지의 얼굴이 있었다. 위 회장의 흑백 사진은 제단 위 두 개의 흰 양초 사이에 엄숙하게 놓여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상복을 걸고 새 소주를 따르고 향을 피웠다. 향 냄새가 아침 바람을 타고 집안으로 은은하게 퍼지며 고인이 보내는 부드러운 인사가 되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아빠, 이제 아무것도 원망 안 해요.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동화가 들어와 흰 국화 다발을 올렸다. 그는 말없이 누나를 보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아침 두 사람은 서부시장으로 향했다. 울퉁불퉁한 흙길이었지만 낯설지 않았다. 채소 가게, 건어물상, 떡볶이집은 세월이 흘러도 그대로인 듯했다. 어머, 혜린 아가씨 아니야? 위 회장님 딸,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반색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나, 세상에. 정말 많이 컸네. 옛날에 심 여사님 따라 장바구니 들고 다니더니 이젠 사장님이 다 됐네. 혜리는 미소로 답했다. 투박한 인사였지만 마음을 데우기엔 충분했다. 아무도 과거를 들추거나 왜 돌아왔는지 묻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안쓰러운 눈빛을 보내며 군밤 한 봉지를 손에 쥐어줄 뿐이었다. 아랫마을 박 할머니가 주시는 거야. 어릴 때 좋아했잖아. 아버지의 옛 이웃이었던 박 할머니는 백발이 성성한 채 떨리는 손으로 혜린의 손을 잡았다. 내가 왔으니 됐다. 위 회장이 가기 전에 그랬어. 남겨줄 건 없고 그 아이가 한 번만이라도 돌아와 줬으면 좋겠다고. 그거면 된 거야. 혜리는 목이 메어 대답 대신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 이곳에 머물며 아직 아물지 않은 기억의 조각들을 지키겠다는 약속처럼. 오후에 혜린과 동화는 마을의 오래된 절을 찾았다. 오래된 은행나무 그늘 아래 자리 잡은 작은 절이었다. 저녁 예불 종소리가 고요 속에 울려 퍼졌다. 혜리는 불전 앞에 무릎을 꿇고 향을 피우며 빌었다. 아버지의 영명과 동생의 평안, 그리고 자신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평온함을 달라고. 그녀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았다. 그저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다. 자신을 용서하고, 엇갈렸던 시간들을 용서하고, 다치게 했던 꿈들을 용서하기를. 바람이 불어와 처마 끝 풍경을 흔들었다. 그 맑은 소리는 마치 고인이 된 아버지가 이제는 내가 충분히 강하고 너그러워졌으니 그저 사는 것 이상으로 잘 살아가라고 당부하는 듯했다. 그날 점심, 김치찌개와 생선구이,
흰쌀밥으로 소박한 식사를 마친 해리는 아버지가 쓰던 방에 누웠다. 낡은 한지 문틈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방 안을 따뜻하게 채웠다. 솔향 섞인 바람 속에서 그녀는 깜빡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아버지는 마당에 앉아 대나무 바구니를 짜고 있었다. 구부정한 등이지만 손놀림은 한결같았다. 그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며 미소 지었다. 이젠 내가 나보다 더 강하구나. 잠에서 깬 혜린의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입가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원망도 미련도 더 이상 없었다. 밖에서는 동화가 채소를 다듬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닭 울음소리,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왔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평화로운 시골의 노래였다. 새로운 삶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간 그곳, 가장 작아 보이는 것들에서 시작되는 법이다. 생사를 오간 지 1년 후 서울에 다시 맑은 날이 찾아왔다. 강남 한복판의 고급 호텔 대연회장에는 강원도, 전라도, 그리고 섬마을 등지에서 온 수백 명의 학생이 모여 있었다. CEO 이동하가 설립한 나의 누나, 나의 아버지 장학재단 출범식은 지난주 내내 언론을 뜨겁게 달구었다. 규모나 액수 때문이 아니라 재단의 이름에 담긴 소박하고 애틋한 사연 때문이었다. 단상에 오른 동화는 차분한 태도와 절제된 미소를 보였다. 시장 구석에서 누나의 옷자락을 붙잡던 소녀는 이제 없었다. 사람들 앞에는 확고한 신념과 감동을 간직한 성숙한 남자가 서 있었다. 저는 한때 거지였습니다. 그가 중저음의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부모도, 친척도, 미래도 없었죠. 누군가는 제가 18살을 넘기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믿어준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누나입니다. 장래는 숙연해졌다. 그리고 저를 한 번도 안아주신 적은 없지만 묵묵히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끝까지 저를 포용해주신 또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제가 아버지라 부르는 분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지만 동화는 겸손하게 말을 이었다. 오늘 저는 은혜를 자랑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믿음을 돌려드리기 위해 섰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낯선 아이에게 두 분이 걸어주셨던 그 믿음을요. 나의 누나, 나의 아버지, 장학재단은 과거의 저와 같은 아이들을 위한 곳입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도 단 한 사람만 믿어준다면 여러분은 해낼 수 있습니다. 맨 앞줄에 앉은 혜리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옅은 보라색 개량 한복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동생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상실을 딛고 자신을 되찾은 사람만의 단단함이 있었다. 무대 뒤 대형 스크린에는 흑백 영상이 흘러나왔다. 젊은 여자가 비쩍 마른 아이를 업고 영월의 나무다리를 건너는 모습, 책으로 가득 찬 작은 방, 그리고 병원 창가에 홀로 서 있는 백발의 남자. 마지막 장면은 두 남매가 말없이 손을 잡고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 흘리는 모습이었다. 여기저기서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이 보였다. 혜리는 수술 흉터가 남은 가슴에 손을 얹었다. 심장은 평온하게 뛰고 있었다. 장학금 수여식이 시작되었다.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상장을 들고 쭈뼛거리며 나왔지만 눈빛만은 빛나고 있었다. 동화는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봉투를 건넸다. 산골에서 온 아이, 섬에서 온 아이, 홍수로 부모를 잃은 아이까지. 긴 말은 없었지만 눈빛만으로도 오늘 아이들은 충분히 신뢰받고 있음을 느꼈다. 혜린의 차례가 되어 단상에 올랐다. 원고도 준비도 없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하지만 버려지는 기분, 살기 위해 버텨야 하는 기분은 잘 압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은 기억해주세요. 환경이 여러분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눈시울이 붉어진 깡마른 여자아이를 내려다보았다.
부모님 어디 계시냐는 질문. 무서워하지 마. 혜린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여기 서서 공부하고, 살아가고, 꿈꿀 만큼 강하다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해. 소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혜린에게 달려와 안겼다. 저도 엄마가 없어요. 하지만 동화 아저씨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혜린은 아이를 꽉 안았다. 옛 기억이 겹쳐졌다. 쓰레기 더미 옆에서 남들이 남긴 김밥을 줍던 소년의 행하지만 강인했던 눈빛. 그날 강당의 모든 사람이 일어나 오랫동안 기립박수를 보냈다. 성공한 CEO를 위해서가 아니라 버림받았던 아이가 희망을 나누는 사람이 된 기적을 위해서였다. 행사가 끝나고 오후, 동화와 혜린은 고향 집으로 향했다. 흙먼지 날리는 길 옆으로 노는 푸르름을 더해가고 있었다. 그들은 아버지의 산소에 들러 잡초를 뽑고 꽃을 놓았다. 혜린은 오늘 행사 사진을 묘비 앞에 놓았다. 나의 누나, 나의 아버지라는 글자가 선명한 단상 위에 선 동화의 사진이었다. 아빠, 그녀가 속삭였다. 저랑 동화가 해냈어요. 바람이 불어와 흙내음, 지푸라기 냄새, 그리고 추억의 냄새를 실어 날랐다. 혜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나뭇잎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이 따스했다. 옆에 선 동화의 손에는 낡은 편지 한 통이 들려 있었다. 오래전 누나가 썼던 편지였다. 동화의 첫 학기 시험날, 누나는 널 믿어. 이제는 그가 그 믿음을 간직한 채, 그것이 절실히 필요한 또 다른 삶들에게 씨앗처럼 뿌리고 있었다. 알고 계시나요? 남은 밥을 줍던 소년 앞에서 차를 멈추는 작은 결정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소년의 인생뿐만 아니라 멈춰 선 사람의 인생까지도 말이죠. 저는 돕는 것이 주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남을 돕는 건 내 안의 인간다움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요. 사랑할 줄 알고, 믿을 줄 알고, 희생할 줄 아는 마음 말입니다. 태어나는 곳은 선택할 수 없지만 누군가에게 믿음을 주는 삶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혜린이 동화를 믿었던 것처럼 그가 누구여서가 아니라 그저 믿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동화가 보답이 아닌 조건 없는 사랑으로 돌아왔던 것처럼요.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믿어주는 단 한 사람만 있다면 당신은 평생 그를 실망시키지 않으려 노력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로 숫자 1분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어디에 있든 따뜻한 마음은 늘 존재하니까요. 가슴 따뜻해지는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놓치지 마세요. 세상 어딘가에는 아직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기다리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으니까요.